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꼼수는 늘 관행처럼 이어져 온 악습인데요. 그런데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뭐는 이래서 안 된다, 뭐는 저래서 안 된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암에 걸려 사투를 벌이는 환자를 2번 울리는 사연, 직접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면서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도 2,600명을 넘어섰는데요. 해외 입국자들은 일단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여러 절차를 거쳐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자가격리 장소까지는 어떻게 이동하는지, 코로나 검사는 어떻게 받는지, 그 과정에 구멍은 없는지 점검해봤습니다. 코로나19 시대, 확연히 달라진 인천국제공항 풍경 보시겠습니다. 그 외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사시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정말 받고 싶지 않은 게, 받지 않았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암보험금인데요. 그런데 막상 암에 걸려 암과 사투를 벌이는데 보험사들이 요양병원 치료비는 안 된다, 뭐는 이래서 안 된다, 뭐는 저래서 안 된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암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떨까요? 로투데이, 오늘은 요양병원 치료비에 대한 보험사들의 암보험금 지급 거부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에 관련 청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의 말을 장한지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희 엄마는 말기암 환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입니다. 청원인에 따르면 시장에서 과일을 팔아 세 딸을 대학까지 가르친 청원인의 어머니는 지난 2015년 3기 직장암 판정을 받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3기 직장암 판정. 이미 인근 림프절까지 전이가 된 상태로 고된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암은 간과 폐까지 전이됐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항암 치료를 거듭한 끝에 천만다행으로 간 절제 수술을 하고 지금은 젤로다라는 항암제를 투약받고 있습니다. 세브란스에선 퇴원했지만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청원인의 어머니는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청원인의 어머니가 딸들에게 폐 안 끼치겠다며 가입해놓은 암보험이 있었단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보험사인 KDB 생명보험 측에서 요양병원 치료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엄마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를 통해서 연락해달라고 했는데 또 거기서 또 안 된다고 엄마한테 연락을 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엄마가 또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더니 청원인에 따르면 보험사 측은 처음엔 요양병원에서 항암 치료로 처치하고 있는 젤로다가 직접적인 항암 치료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청원인과의 통화에서도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는 젤로다는 직접적인 항암 치료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젤로다 먹고 있잖아요. 젤로다 네. 항암제예요, 선생님. 항암제로 분류는 되어 있는데 네. 이게 그 암 수술 후 보조요법, 그러니까 이게 재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처방이 되는 약이고 네. 그 직접적인 치료 목적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약은 치료. 젤로다로 항암을 한 게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젤로다가 무슨 직접적인 항암 치료제가 아니라고 하는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따지자 이거를 네. 무슨 말씀이시지? 전이가 돼서 처음부터 저희가 먹었던 약이 젤로다고요. 네. 그게 간접적으로 보조를 한 게 아니라 약을 계속 드셔야 된다고 하셔서 엄마가 손발이 걸음을 못 걸으시는데도 저희가 그 항암약을 못 끊고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보험사 측은 대법원 판례에 나온 다른 항암제를 언급하며 계속해서 젤로다까지 직접적인 항암 치료제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합니다. 현재 판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아니요, 어머니가 제가- 드셨던 약이 네. 뭐 젤로다뿐만 아니고 뭐 암노바, 헬릭스 몇 가지 항암제가 있어요. 근데 네. 그런 약들이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로 이제 볼 수 없다고 판례들이 나온 게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는 그 약들이 인정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저는 이에 청원인이 KDB 생명보험본사에 다시 전화를 걸어
젤로다가 직접적인 항암 치료제가 아니면 뭐가 항암 치료제냐고 거듭 항의하자 보험사 측은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고 합니다. 가서 보시고 그냥 외부 업체 하시지 마시고 가서 보시라고. 지금 엄마 상황 보시면은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 못 하신다고 했더니 따님 말씀만 들으면 당연히 지급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절차에 있어서 의료 자문을 해야지 객관적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법률방송이 입수한 KDB 생명보험이 중앙대병원에 요청한 의료자문에 대한 회신입니다. 회신은 청원인의 어머니에 대해 전신의 모든 장기에서 전이암의 발현 가능성이 있는 잔여암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고식적 항암 화학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원인의 어머니가 투약 중인 젤로다에 대해 2018년 1월 8일부터 젤로다를 시행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며 젤로다는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시행되는 항암 화학 치료 약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젤로다는 직접적인 항암 치료제가 아니라는 KDB 생명보험 손해사정사의 말과는 180도 다른 회신입니다. 우리 엄마는 첫 번째부터 이걸 항암으로 적용을 했었고 지금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이게 항암제가 아니면 어떻게 된 거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린. 그런데 젤로다가 직접적인 암 치료제가 맞다는 자신들이 구한 의료자문에 대한 중앙대병원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KDB 생명보험의 대응은 또 예상을 크게 빗나갔습니다. 당연히 보험금을 주겠거니 했는데 이번에는 요양병원 치료 자체를 문제 삼아 보험금 지급을 다시 거부하고 나선 겁니다. 이에 청원인은 저희 엄마의 경우까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대체 누가 어떤 경우에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이 억울함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하기에 이른 겁니다. 엄마는 보험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사항을 다 알고도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이 청원인의 하소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선택적 필수적 치료가 아니라 요양병원에서 치료는 다 선택적 치료라고 나와 있어서 그 결과에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지급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올린 거였거든요. 이와 관련 KDB 생명보험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보험금 지급 거부는 젤로다의 문제가 아니라며 요양병원에서 직접적인 치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부가 쟁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애초 젤로다가 직접적인 항암 치료제가 아니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던 말과는 달리 지급 거부는 젤로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젤로다는 해당 요양병원이 아니라 상급병원에서 처방받은 내용으로 요양병원에서 직접적인 처방 치료가 없어서 보험금 부지급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더 해보겠지만 보험금 부지급 결론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저희 쪽에서 말씀드린 게 최종 결정 내용이에요. 요양병원에서의 직접적인 암 치료가 없었기 때문에 부지급이 된 거는 사실이고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청원인은 요양병원 치료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사 결정에 불복해 현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대학병원이나 일반 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사례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는 보험사 결정에 반발해 환자 보호자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보험사의 행태를 비판하는 청원글을 올리는 한편 금융감독원에 민원도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요. 어떻게 될지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청원인의 어머니는 현재 말기암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젤로다라는 항암제를 투약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현직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측에서 의료자문을 구했는데 보험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의료자문 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의 고객한테 유리하게 안 나와요. 뭐 암보험이 됐던 뭐 고객님들이 뭐 저기 사망 사고가 됐던 아니면 뭐 이제 장애를 청구하는 장애보험금이 됐던 의료자문 하는 의사분들이 다 보험사 측 쪽 의견으로 많이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KDB 생명보험이 의료자문을 의뢰한 중앙대병원에서 젤로다가 직접적인 치료 목적 항암제가 맞다는 회신을 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말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의뢰하는 의료자문이 네. 좀 객관적이지는 않다는 게 여론이거든요, 실제로. 보험사 쪽으로 조금 좀 치중돼 있다는 이런 게 많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치료가 맞다는 내용으로 나왔다고 하면 이거는 보험회사가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 줘야 되는 근거가 맞는데 좀 억울하시겠네요, 사실. 박창준 손해사정사는 그러면서 젤로다를 처방한 게 요양병원이 아닌 대학병원이어서 요양병원에서 직접 치료가 없었고 따라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KDB 생명보험 해명도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합니다. 보험금을 주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내려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박창준 손해사정사의 지적입니다. 약 자체는 네. 젤로다, 그냥 요양병원에서 젤로다가 처방을 내린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봐서, 그쵸. 약은 뭐 상급병원에서 상급병원에 있는 의사가 처방해주고, 네. 뭐 거기 근처에 있는 약국에서 약 받아서 그냥 먹기만 네. 거기 요양병원에서 한 것 같거든요. 뭐 안 주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발목 잡힌 꼴이거든요, 사실 그게. 네. 이에 환자 보호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을 올리는 한편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보험사가 기존의 보험금 부지급 태도를 적극적으로 바꾸거나 상황이 일순 좋아질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합니다. 금감원 민원조차가 그렇게 실효성 있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보험회사에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금감원 민원 조사관들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이제 이런 민원 접수가 됐으니까 보험회사에서 뭐 조사를 해보거나 알아보고 그 사실을 뭐 가르쳐 달라, 또 결과에 대해서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비슷한 결과가 그냥 반복되는. 민원인이 보험금 부지급의 부당함을 증명해 금감원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려도 보험사가 반드시 이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금감원에서 실질적으로 뭐 지급 권고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거기에 뭐 반드시 응해가지고 보험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으니까. 또 그런 의무는 없고요. 예, 네.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네. 경우는 결국 이제 소송밖에 없는 거죠. 금감원은 지난해 말기암 환자, 종합병원 항암치료 병행 환자, 암수술 직후 환자 등 조건 가운데 하나에 포함되면 요양병원 입원 환자도 입원비 지급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의 권고에도 하지만 보험사들은 요양병원의 경우 일단 암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이걸 반드시 따르지 않고요. 네. 따르지 않고 사실 이제 이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본인들의 보험금 지급이 아마 본물 터지듯이 터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난해 10월 당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암 입원 보험금 관련 분쟁 조정은 1,8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네, 요양병원 암보험금 지급 거부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이게 뭐 요양병원 이런데 선택적 치료 이런 거는 원래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건가요? 뭐 약관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네. 되는 것이기는 한데요. 네. 관련해서 2008년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당시 네. 대법원이 이 뭐 암노바, 네. 뭐 헬릭소 이런 항암요법과 관련해서 환자의 면역력 강화를 통한 대체 항암요법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항암 효능이 입증된 바는 아직 없고 네. 투여만으로 암 치료의 직접 치료 목적은 아니다. 그래서 투여를 위해서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판시했거든요. 네. 2013년에도 비슷한 판결이 있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 뒤에 금감원에서 2015년에 네. 암이나 암 치료, 뭐 그로 인해서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 치료 목적 이런 경우에는 암 입원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안내를 했는데요. 이러면서 네. 이 2008년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습니다. 네. 그 뒤에 보험사들은 이 2008년 판례 그리고 보험사의 금감원의 보도자료 이걸 근거로 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게 뭐 대법원 판례가 그렇다고 하면 뭐 억울하긴 해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대법원 판례가 그렇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몇 년 사이에는 이 보험 계약자들의 네. 주장을 법원이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판결 경향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이게 네. 과연 치료 목적이냐 아니면 요양 목적이냐 또는 뭐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느냐 이거를 판단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보험사들은 계약자들에게 불리하게 한 그 아까 2008년, 네. 2013년 그리고 금감원 보도 자료만 들어서 거의 뭐 무조건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네. 그러고 나면 뭐 소송해서 받아가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소송해서 받아라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그런 네. 점에 대해서 비난이 좀 많습니다. 뭐 관련 판례가 어떤 게 있나요? 좀 전형적인. 2016년 다 네. 23,064호 판결인데요. 네. 이때 대법원은 이제 상고 기각하긴 했는데 네. 보험사가 지고 온 사건의 상고를 기각했는데 네. 심리불속행이라고 해서 네. 뭐 특별히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 경우에 심리하지 않고 네.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네. 대법원은 뭐라고 한 것은 없지만 네.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 치료 목적이라고 인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심, 2심에서 어느 정도 치료 목적이라고 인정했고 네. 그 점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런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던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보험사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암 보험금 지급 거부하면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네. 경우에 먼저 보험금 지급을 계속 요구하면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 채무가 부존재한다 이러면서 소송을 하는 사례도 있고요. 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사가 원고가 되고 이제 보험 가입자가 네. 피고가 되겠죠. 또는 아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적극적으로 내기도 합니다. 원고가 이제 보험 계약자나 가입자가 네. 되고 피고가 보험회사가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우리 아까 그 네. 서울고법 그다음에 고등법원 판결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치료가 필요한 네. 것인가 아닌가를 주로 다퉈야 됩니다. 고등법원 아까 그 판결에서 네. 인정한 거는 항암 치료라는 것은 이렇거든요. 그 치료하다 보면 네. 항암 치료제 또는 뭐 화학요법제가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뭐 구토도 나고 머리도 다 빠지고 뇌도 굉장히 신체적으로 네. 약해집니다. 그래서 치료를 견디지 못하니까 일정 기간 체력을 보충하고 네. 그리고 다시 항암 치료하고 이런 식으로 몇 회 이렇게 네. 하는데 그 중간에 체력 보충을 위한 기간 이것이 네. 치료에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고등법원 판례였거든요. 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우리 판례가 점점 치료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내거나 네. 아니면 뭐 소송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네. 일단 소송을 하는 게 크게 손해가 아닌 점 때문에 네. 소송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네. 이거는 좀 금감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좀 적극적으로 좀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뭐 일종의 갑질인 것 같은데 좀 구조적으로 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좀 마련을 해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8월 1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11명이 확인되는 등 해외 유입 사례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외 유입 확진자가 2,57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일단 해외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초기와는 달리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경우는 이제 거의 사라졌는데 인천국제공항에서 자가격리 장소까지는 어떻게 이동하는지, 코로나 검사는 어떻게 받는지, 그 과정에 구멍은 없는지 점검해 봤습니다. 먼저 평소와는 확연히 달라진 인천국제공항 풍경부터 보시겠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입니다. 휴가철에 주말이 무색하게 공항은 오가는 사람 없이 텅 비어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방호복을 입은 관계자 너머로 보이는 코로나 관련 대중교통 제한 안내판들이 을씨년스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마중 나온 사람들로 입국장이 붐볐을 테지만 공항 보안 관계자나 청소 노동자 등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을 제외하곤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광판을 보니 런던을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오후 2시 6분 도착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시간 1시 51분, 여객기 도착이 15분밖에 안 남았는데도 마중 나온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드문드문 보이는 사람들은 해외 입국 내국인들을 자가격리지까지 실어 나르기 위해 대기 중인 방역택시 운전기사들입니다. 손님 나오는 거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저기 관리업체가 있잖아요. 예. 관리업체에서 여기 지금 이제 콜밴, 네. 그리고 택시, 그리고 지금 이제 대형, 경기도, 그쪽에 서울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인천공항에서 자가격리지까지 가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가용과 택시, 버스, 그리고 지방의 경우엔 KTX가 추가됩니다.
절차를 보면 일단 입국장 문이 열리고 해외 입국자들이 나오면 출구에서 각 광역 지자체별로 입국자들을 구분해 지자체별로 어떤 운송수단을 이용할지 확인합니다. 이 분류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 집에 가시는 분들을? 서울 가시는 여기 안내만 주시면 되고 여기는 버스 이용할 것인지 버스나 콜배 택시 이용하실 건지. 먼저 자가용을 보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임의로 공항을 나갈 수는 없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모여 있다가 인천공항 경찰이 마중 나온 사람을 확인해야 그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보호자가 오면 여기서 만나서 며칠을 나가요. 근데 뭐 그분들이 집으로 가든지 어디 뭐 들어서 하는지 앱에 다 나와요. 코로나가 또 자가격리 앱을 깔아요. 자가격리 앱을 깔아서 이동 범위가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곧장 자가격리 장소로 가지 않고 일탈 행동을 했다가 코로나를 감염시키기라도 한다면 그 결과는 온전히 당사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경찰은 강조합니다. 본인이 나중에 다 감당하셔야 돼요. 그 나중에 이제 만약에 거기서 나왔다 이제 역학조사 했을 경우에 나중에 그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하세요. 택시의 경우에도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권역별로 분류해 지정된 인터내셔널 방역택시 기사와 입국장에서 바로 1대1로 연결시켜줘 보건소를 들러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지로 이동하도록 조치합니다. 지자체 방역택시는 해외 입국자들만 운송하고 일반 승객은 받지 않습니다. 요금은 별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지정을 해줘요. 지정을 해주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다렸다가 서울 하면은 이제 우리 또 지금 계속 가가지고 손님 목적지 확인을 해가지고 보건소로 가는 거죠. 보건소에 가가지고 보건소 들렸다가 집으로 이제 모셔다 드리는 거죠. 자가용과 택시 모두 해외 입국자는 뒷좌석에 타고 마스크를 쓰고 창문을 연 상태로 운전자와 대화 없이 갈 것을 권고받습니다. 입국장 바깥에 서 있는 일반 택시들은 해외 입국자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공항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국인이나 아니면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타는 거고 저 앞에 방역 택시들은 외국에서 오는 분들만. 비행기 타고 들어오신 분하고 그 구분이 되는 건가요? 입국자하고 여기 입국자 아닌 분하고 나눠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눠서 버스는 먼저 수도권 외 광역 지자체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해외 입국자 전용 버스를 대절시켜 놓고 이용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빨간 딱지는 이거는 뭐라면서 붙여요? 대백이라고 아까 붙이는 것 같은데. 댁이 혹시 어디신가요? 원주요? 그러면 이동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강원도 차량이 지원이 갔거든요. 보건소 직원분들이 나온다고는 들었어요. 이렇게 입국자들을 태워 지자체 내 특정한 거점에 도착하면 대기하고 있던 일선 지자체 차량으로 보건소를 거쳐 자가격리지까지 이송하는 건데 공항 대기에서부터 버스 탑승 장소로 이동 등 일거수일투족을 지자체 관계자가 전부 관리합니다. 그럼 이분들 다 강원도로 가시는 그렇죠. 거예요? 강원도 강릉 원주로. 그러면은 그 집 앞까지 가는 아니 거기 가면 중간에 이제 그 환송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각 지방에서 또 보건소에서 앰뷸런스들이 나오지. 이제 뭐 영월 뭐 이런 데서 이제 제천 이런 데서 다 오는 거지. 지자체에서.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에도 공항에서 전용 공항버스를 이용해 각 지자체 거점 정류소에 내리면 일선 시군구 지자체와 연결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류장에서 내린 다음에 집까지는 어떻게 가나요? 어떻게 가냐면요, 각 시별로요, 그 공무원분하고 이제 통화를 이렇게 확실히 했잖아요. 해가지고 연락이 되잖아요. 그러면 픽업을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를 거쳐서 집까지 이제 모셔다 드리는 거죠. 그건 이제 지자체별로 다 네, 다 틀려요. 그러니까 다 전화번호가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 연락을 하고. 연락을 하면 일선 지자체들은 거점 정류소에 미리 차량을 보내 보건소를 거쳐 자가격리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일단은 공항에서 버스 타고 오시고요. 공항 5,300번 타고 광주 보건소에서 하차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하차해서 검사 바로 진행하고 거기 콜밴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콜밴을 타고 자가로 이동하시게 돼요.
콜밴은 네. 거기 보건소에 있는 콜밴을 타고 가는 건가요, 그러면? 네,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요. 공항에서 공항버스를 타고 남양주까지 오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모시러 가요, 남양주까지. 그래서 선별진료소가 이제 운영되고 있는 시간이면 저희가 선별진료소로 모셔다 드렸다가 네네. 여기서 검사를 한번 더 받으시고 이제 자가격리지로 가시는 거고. 네네. 만약에 운영 시간이 아니면 저희가 자가격리지로 바로 모셔다 드려요. 새벽이나 밤늦게 도착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지 못하고 바로 자가격리지로 이동했다면 사흘 내에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하고 나서 3일 이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받으시면 되세요. 코로나 검사를 받으셔야 되세요. 보건소에서 받으셔도 되시고 아니면 검사 가능한 기관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셔야 되시거든요. 보건소까지 이동은 각 지자체 관할인데 지자체의 차량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면 가능한 자차를 이용하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면 도보 이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보로 오실 수 있는 상황이시면 도보를 최대한 권장드려요. 이제 야외에서는 크게 감염 위험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하고 뭐 다른 사람 만나서 대화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없게끔 해서 오시면 되거든요.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삼가고 부득이하게 택시를 이용할 경우엔 만에 하나 동선 추적과 방역을 위해 카드로 결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앰뷸런스로 모셔다 드리는 보건소도 있는데 한번 보건소에 교통편을 제공해 주시는지는 확인 필요하실 것 같고요. 네네. 보건소에서도 교통편 제공이 안 될 경우는 네. 택시를 권장을 해드리는데 마스크 잘 하시고 결제는 카드로 꼭 하시도록. KTX의 경우도 인천공항에서 별도의 전용 버스로 광명역으로 이동해 해외 입국자용 별도의 전용 칸에 탑승해 이동한 뒤 각 지자체가 마련한 운송수단을 통해 보건소나 자가격리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을 위해 자가격리자와 접촉한 가족은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점이나 코로나 검사 보건소 이동을 위해 택시 이용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점, 나아가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특별히 저지할 수단이 없는 점 등에 인터넷엔 불안감을 내비치는 글도 일부 눈에 띕니다. 이런 불안감이나 우려를 해소하고 코로나 해외 유입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관계기관과 광역지자체, 일선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조와 대응, 무엇보다 해외 입국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권고사항 준수, 일탈 행동 방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장소까지 다양한 이동 방안과 권고 및 주의사항 앞선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14일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이나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 처리를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 일정한 심사를 거쳐 격리를 면제해주는 격리 면제 신청 제도가 있는데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도입된 격리 면제 신청 제도로 인해 진퇴양난에 빠져 남몰래 소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계속해서 신세아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기계장치 수출입업체에 근무하는 A씨는 코로나 사태 이후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해 판매한 기계 시운전 시범이나 점검, 정비, AS 요구는 평소처럼 들어오는데 해외 입국자 코로나 14일 자가격리 때문에 해외 거래처 엔지니어를 국내에 초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기가 제대로 잘 작동이 되는지 점검 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용이 가능한데 그게 자꾸 미뤄지고 몇 달째 미뤄지고 있으니까 그 컴플레인이 계속 들어오던. 중소기업의 이런 애로점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가려 각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이 해당 기업의 신청을 받아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증빙 서류들을 준비를 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는 것을 증빙을 하고 그리고 이 해외 입국자가 왜 꼭 입국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증빙을 하면 이제 신청을 받아주는 거죠. 이렇게 자가격리 면제를 받고 입국하게 되면 임시 격리시설에서 1박 2일간 머물며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자가격리가 면제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음성 판정을 받았어도 만에 하나 잠복기 등의 이유로 자가격리 면제 입국자가 만에 하나 코로나를 전파시켰을 경우입니다. 그쪽 나라에서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됐는데 음성을 잠복기였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책임을 못. 이 경우 상대방 사업장에 감염을 일으켜 사업장이 폐쇄되는 등 물적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를 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한 쪽에서 독박을 써야 한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혹시 모를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그런 경우에는 신청한 기업이 독박을 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래처에서 신청 기업, 그러니까 저희 기업한테 그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 때문에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해놓고 이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정말 만에 하나를 생각해 포기하는 게 나은 건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취지인 거는 알겠는데 이게 해외 기업에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정말 잠깐의 도움일 수는 있는데 이후에 만약에 벌어질 상황에서 더 큰 손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는. 자가격리 면제자로 인해 코로나가 감염됐을 때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말 신청한 기업 쪽에서 100%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격리 면제 허가나 코로나 검사를 수행한 기관 등엔 책임이 없는지 몰라 답답해하며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하는 중에 물어봤거든요. 만약에 경우에 대비한 요거를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런 답변들을 받았던 건데 우리는 책임이 없다. 어쨌든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손해가 굉장히 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와 관련 자가격리 면제 신청을 받고 심사하는 서울중소벤처기업청은 코로나 감염 시 책임 소재 관련 등에 대한 문의를 하니 관련도 없는데 그걸 왜 우리한테 묻느냐는 식으로 나옵니다. 저희는 감염과 관련된 저희가 컨택 안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질본에다 문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질본에서는 감염이 됐을 경우에 방역이나 이런 그런 대처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관할인데 예. 그 이외의 것은 자기들이 잘 모른다 그래서 그건 저희 답변 소관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이거는 어디에 문의를 해야 될까요? 그거는 질본이 답을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자기의 소관 사항이지 그걸 저희한테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하니 자가격리 문제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관련해서는 네. 행정안전부 쪽에 문의해 보시는 게 더 빠르죠. 이게 지금 중소기업청에 문의를 했더니 네. 코로나 관련이니까 질본에 문의를 해보라고 해서 지금 일로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코로나 관련돼서는 저희 쪽으로 다 주시는데 네. 그 행안부 쪽으로 문의하시면 더 정확하게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 관련해서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요. 다시 행정안전부에 문의하니 돌고 돌아 연락이 닿은 담당자는 우선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한 쪽에서 코로나 감염 시 독박을 써야 한다는 식으로 답변한 서울 중소벤처기업청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그거는 옳은 답은 아닌데. 그런가요? 그게 이제 그렇죠. 신청을 했거나 이제 한국에서 초청을 했거나 네. 네. 정말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신청도 하고 초청도 한 건데.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책임 소재 관련 격리 면제를 신청한 쪽과 심사에서 허가해준 기관, 코로나 검사를 해서 통과시켜준 기관, 코로나를 전파한 입국자 등과 관련된 매뉴얼이나 규정이 없어 현재로선 책임 소재를 따지거나 가리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책임 소재는 이거 실제로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거 관련해서는 누가 책임지고 이런 규정은 전혀 저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규정이 지금 없는 상태인 건가요? 그렇죠.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자가격리 면제 제도가 중소기업의 심리적 압박과 걸림돌로 작동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대비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산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동안 국내 확진자 한 자릿수를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이는 듯했지만 오늘 신규 확진자가 54명으로 17일 만에 다시 50명을 넘었습니다. 더구나 패스트푸드점 롯데리아 매장 직원 등 19명이 지난 6일 모임을 가졌다가 오늘 오후 현재 최소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집단 감염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앞서 고양시 교회에서 시작된 전파가 남대문 상가로 옮겨가는 등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로투데이는 코로나 깜깜이 감염 현황과 문제점, 대책 등을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남대문 시장은 많으면 하루 평균 2에서 30만 명이 찾는 곳이지만 요 며칠 사람을 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많은 가게들이 까만 천막을 가린 채 굳게 닫혀 있어 스산한 분위기까지 느껴집니다. 케네디 상가에서 10년째 가게를 하고 있는 상인 A씨는 힘들지만 상가 전체 분위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열어놓는다고 말합니다. 정말 힘들어. 거의 진짜 직원들은 공급도 못 받아서 매일 열기는 매일 여는데 손님이 없어요. 그냥 지금 청소하고 너무 불 꺼놓으면 껌껌하니까 스산하니까는 나와서 불이라도 켜놓는 거예요. 전체를 위해서. 사정은 다른 가게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술 마셔 남대문하고.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몇 개월째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얼마 전 케네디 상가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으로 시장 방문객이 현저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상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경기 고양시 반석교회 교인으로 이 상가에서 일하는 여성이 감염된 후 같은 상가 상인 8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상인들은 예민한 반응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케네디 상가발 집단 감염은 인근 300m쯤 떨어진 중앙상가 상인에게까지 전파됐습니다. 높은 거 가지 말고 저 중앙상가로 가요. 다 음성 나왔고 저 밑으로 쭉 내려가 봐. 중앙상가가 지금 터졌으니까 중앙상가로 가요. 어제 중앙상가 상인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현재까지 남대문 시장 내 확진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앙상가 확진자는 지난달 30일 저녁 케네디 상가 확진자와 술을 마셨는데 이날 감염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고양시 교회에서 남대문 시장 상가로 튄 집단 감염 불씨가 중앙상가로까지 번지자 확산 우려가 한층 커진 상황. 비교적 소규모인 케네디 상가에 반해 중앙상가는 확진자가 발생한 C동에만 매장이 500곳이 넘는 등 대규모 상가입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남대문 시장 내 감염 확산 위험도는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원은 클럽이라는 공간 특성상 밀폐, 밀접 요소가 있었지만 남대문 시장은 대형 건물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남대문 시장 관련 접촉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로 한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태원 유흥시설의 경우 특정 시간대에 인근 장소에 있던 분들에 대해 증상 유무 관계없이 검사를 권유했지만 남대문 시장은 위험도 평가 등을 종합했을 때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받도록 했다며 증상이 없어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검사는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30일에서 이달 8일 사이 케네디 상가 근무 상인이나 방문한 사람, 이달 7일에서 9일 사이 중앙상가에 근무 또는 방문자 중 의심 증상이 발현된 경우에 진단검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장 내 유동인구가 많은 탓에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시장 근처에 선별진료소가 마련됐습니다. 남대문 시장과 롯데리아 등에서 집단 감염이 다시 발생하자 방역당국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부산항 러시아 선박 등 해외 입국자 검역뿐 아니라 국내 방역 체계에는 여전히 구멍이 존재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 준수, 집단 감염의 선제적 차단이 절실합니다. 로투데이 현장 기획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자리 잡고 있는 한편으로 요즘 야외에서 가족 친지와 소중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캠핑이 큰 인기를 끌면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캠핑 어린이라고 캠핑에 입문하는 사람들을 이른바 캠린이라 부르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캠린이들을 비롯해 캠핑족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스용품 구매입니다. 폭발 위험이 있는 불법 캠핑용품이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방식으로 버젓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이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 짝퉁 리틀 랜턴을 뜻하는 일명 짭턴을 검색해봤습니다. 캠핑족이 사용하는 일종의 은어입니다. 가스를 사용하는 리틀 랜턴은 캠핑을 할 때 쓰는 작은 조명으로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도구입니다. 이 짭턴의 가격은 16,900원, 시중에서 5만 원 안팎에 판매되는 정품 랜턴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렇게 짭턴의 가격이 저렴한 이유 중 하나는 해외 제품을 대신 구매해 판매한다는 이른바 구매 대행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광저우 산인 해당 제품의 정보에는 가스 안전법 문제로 한국 직배송이 어려워져 해외 직발송으로 바뀌었다며 해외 구매 대행 상품으로 아주 빨리 받아보실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 불량 검품까지 완벽하게 해 안전하게 수령 가능한 직구 대행 상품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써보고 올린 리뷰의 내용은 다릅니다. 리뷰 작성자는 결합하는데 갑자기 가스가 엄청나게 새면서 불이 붙어 집 다 날릴 뻔했다며 손에 화상은 물론 머리도 탔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은 괜찮지만 어떤 것은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도 적었습니다. 비단 짭턴뿐만 아니라 구매 대행 가스용품들의 저렴한 가격에 숨겨진 실상은 바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거 괜찮은 건가 해서요. 괜찮죠. 괜찮고 괜찮으니까 그런 게 염려되시면 아무래도 해외에서 계속 오는 거니까 그렇게 염려되시면 그냥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도 있나요? 안전 인증 해외 제품은 없어요. 안 받았으니까 없죠. 안전 인증이 있었으면 수입해서 팔았겠죠. 해외 배송으로 안 하고. 국내의 가스용품 제조업체들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초기 인증 비용과 제품을 제조할 때마다 혹은 일정 기간마다 꾸준히 일정 액수의 인증 비용을 지불하며 생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까다로운 절차와 감시로 보다 민감하게 생산하고 출시합니다. 새로 개발한 A 가스용품을 만든다고 가정하면 국내 제조업체는 우선 어떤 제조 시스템을 갖고 어떻게 생산하겠다는 일종의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계획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한 뒤 기술 검토를 받고 허가를 받으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가증을 받습니다. 이후 제조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규정 등을 가스공사가 검사하고 이를 통과하면 제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면 또 가스공사가 제품 하나하나 일산화탄소 함량 등 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통과해야만 가스용품 판매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기술 검토 비용이 일단 있고요. 허가증을 발급하면 또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 네. 접수하는 그다음에 안전관리 규정이라 그래가 또 그 비용이 또 따로 있고 최초 검사 신청하는 비용이 또 있고 그다음에 그 검사가 완료가 되면은 또 현장 가서 또 이제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 또 검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검사 비용은 뭐 품목에 따라서 틀립니다. 근데 네. 이 모든 절차를 패싱한 구매 대행 가스용품들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뭐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보통 네. 이 가스 제품들은 그게 중요하니까 그게 네. 어느 정도 수준 이하여야지만 통과를 해요. 네. 되게 까다로워요. 그게. 그래갖고 해외에서 정식 수입하는 업체들은 비용도 많이 들고 엄청 힘들게 가스안전검사를 받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해외에서 소량씩 구매하는 것들은 그거를 이제 피해 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옷, 신발, 전자제품 등의 구매 대행은 소비자의 선택 책임이 더 커지는 방식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스용품만큼은 불법 소지가 있습니다. 가스용품 같은 것들은 좀 위험한 것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게 조금 더 엄격하다고 봐야 될까요? 그쵸. 안전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액화석유가스법 제39조는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책임이 큰 구매 대행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해 판매하는 방식과는 다르다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전기용품의 경우 전기생활용품법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해 안전 인증 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 대행 판매해도 되는 특례 규정이 있는 반면 가스용품은 관련 법에 구매 대행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가스용품은 구매 대행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인식입니다. 에카더그 가스법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특례 규정이 없거든요. 특례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게 뭐 구매 대행이든 병행 수입이든 뭐 그냥 이걸 수입해서 재고를 한국에 두고 판매하는 경우와 다르게 처벌하거나 뭐 다르게 법 적용을 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용품 수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안전불감증을 버리고 캠핑용 가스용품을 구입할 때는 국가통합인증 KC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C 인증이 있고 없고가 이제 불법인지 아닌지를 가르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보시는 그런 뭐 캠핑 랜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마 KC를 무조건 부착이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오늘 예고한 대로 집단 휴진에 나섰습니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은 지난 2014년 의료 영리화 반대 총파업 이후 6년 만의 일로 사상 세 번째 의사 파업입니다. 의사 수를 늘리느냐 마느냐를 두고 계속되는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로투데이는 의료계 총파업 이슈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파업 걸기대회 현장과 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의 목소리,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끝나지 않은 장맛비가 다시 내리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 공원 앞에는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생업인 진료를 뒤로 하고 파업에 나선 의사들입니다. 코로나19 현장의 전사였던 이들이 여의도 한복판으로 모인 이유는 뭘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의료계가 반대하던 원격 의료가 이른바 비대면 진료라는 명칭으로 강행됐고 여기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면서 결국 갈등이 골마 터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료계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들 정책에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 화난 의사들이 초강수를 꺼내든 겁니다. 전국 의사 총파업 걸기대회에 참가한 의사들은 의대 정원 확대, 처벽 급여화,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추진을 4대학 의료 정책으로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에 대해서 앞에서는 덕분에라며 그야말로 거칠에 불과한 캠페인으로 고마워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태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4대학 의료 정책을 기습적으로 쏟아내고 어떠한 논의도 협의도 없이 의사협회가 지난 12일 총파업을 확정한 후 전국 각 지역별로 휴진하겠다는 개원의들이 속속 동참했습니다.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3만 3천여 곳 가운데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신고한 의료기관은 오늘 낮 12시 현재 31.3%, 1,500여 곳이 넘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일대 병원들이 밀집한 상가, 다양한 진료과들이 휴가기간 안내 문구를 붙여놓은 것이 눈에 띕니다. 국내 대표적 종합병원인 서울대병원의 경우 의료진의 90%가 참여하기로 하면서 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 서울대병원 앞에는 환자분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팻말을 든 전공의가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희는 서울대병원 크게 여기 연건동에 있는 서울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그리고 국립암센터까지 자병원으로 있는데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전공의들이랑 임상 강사, 전문의들까지 거의 90% 이상 참여하는 걸로 지금 보고 있고 정부가 내세운 의료 정책은 실효성이나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이들은 성토합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의료 정책이 현실성이나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비유가 있는데 대형 마트가 지방에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수요가 있어야만 그것이 운영이 되는데 그렇게 공급만 늘린다고 해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이 같은 정부와 의료계의 힘겨루기 양상이 초유의 의료 대란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였습니다. 인력 정도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 운영은 되는 방향으로 한 다음에 자기 주장을 하는 것도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건 근데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안 된다라고 파업을 한다 하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급하게 아플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최소 인원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도 나옵니다. 지금도 의사가 많은데 뭐하러 더 의사 수를 늘리냐는 의견과 그래도 의사가 많으면 좋은 것 아니냐는 입장으로 갈리는 겁니다. 당연히 의사가 부족하면 의사를 더 키워야 될 거고 의사들이 많으면 안 되는데 낫지 않겠어요? 시민 입장에서는 의사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건 낫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의사를 좀 더 많이 키워야 되겠죠. 의사가 너무 많아지면 안 되죠. 왜냐면 질이 떨어지고 지금 현재 숫자로만 해도 병원 있는 거 보면 한 집 건너 병원이에요. 지금도 병원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의사가 숫자가 많음으로써 의사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들에 대해 24시간 응급 의료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진료 시간 연장과 함께 이번 주말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밝혔습니다. 진료를 계속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응급의료 포털과 앱을 통해서도 응급 진료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앞서 집단 휴진한 의료계 현장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25% 정도, 의원 4곳 중 1곳이 휴진에 참여한다고 신고했습니다. 정부는 지역별 휴진 비율이 30%가 넘으면 진료 개시 명령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양측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어서 장한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낮 12시 기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 3천여 곳 가운데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신고한 의료기관은 31.3%, 1,500개가 넘는 의료기관이 문을 닫겠다는 겁니다. 발단은 지난달 23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해마다 최대 400명씩 늘려 10년간 의사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의사 증원은 오히려 대도시와 지방의 의료 격차를 더 넓히고 과도한 구직 경쟁으로 의료제도를 심각하게 왜곡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의사들은 집단 휴진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구원과 가겠습니다. 덕분에로 길을 말고 존경보다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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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집단 휴진에 돌입한 의료계를 향해 그간 정부의 계속된 대화 요청을 거부하고 집단 행동에 나선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께선 그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신 의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있다며 일부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코로나19와 수마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께 고통만 드릴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진솔하게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의사협회는 집단 행동보단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화를 바라는 건 의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감염내과 의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청원인은 의사 부족하다. 그러나 일자리도 없다. 값싼 의료 수가에 안 그래도 재정이 어려운데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이 한번 창궐하면 병원들은 더 힘들어지고 문 닫는 병원들도 많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생을 10년간 4,000명을 더 뽑으면 그 4,000명은 갈 일자리가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게 해법이 아니라 왜 비인기과와 기피과에 의사들이 안 가려고 하는지,
왜 의사와 환자가 지방이 아닌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오려고 하는지, 왜 병원들은 의사가 부족한데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는지 등 근본적인 고민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말 공공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의사의 교육과 수련에 있어서 국가가 정말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의사를 마구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같은 공공재 같이 말을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측의 의견은 좁혀질 수 있을까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의료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한 걸음을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 과목에 의사들을 배치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환경을 함께 개선하며 지역별 우수병원을 지정 육성하고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와 대화는 추진하되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정부. 의사 증원이란 답을 미리 정해놓고 대화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집단 행동에 나선 의료계. 양측의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 보입니다. 의사협회는 오늘 총파업 걸기대회에서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달 26일부터 28일 3일에 걸쳐 제2차 총파업을 단행한 후 무기한 파업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